김내성 장편 소설 애인 상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감동입니다. 9. 운명의 여인. 오늘 밤 작가 임지훈이가 한 사람의 성실한 남편이 되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과거 10년 동안에 걸친 창백한 감정의 잔재를 깨끗이 불살라 버리려고 했다. 그것은 닥쳐올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한 감정일 뿐 아니라 그것을 까딱 잘못 취급을 하다가는 단란한 부부의 틈사리를 가져오는 위험한 잔재물이 될는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밤 임지훈의 그러한 성실한 의욕이 분명히 발동을 하고 있었건만 비극은 한가치 성냥개비를 마음대로 손에 놓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던 까닭에 자기의 의욕대로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과연 이것을 하나의 우연으로 볼 것인가 필연으로 볼 것인가.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하나의 우연성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조물주의 입장에서 내려다볼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의 필연성을 의미했을 것이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말할 때 운명이라고 불러왔다. 그것은 오로지 인간이 지닌 하나의 장애를 의미하고 있었다. 인간이 만일 같은 시각에 두 가지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던들 운명은 오늘날처럼 수많은 비극을 탄생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좀 더 합리적인 행복을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게 했을 것이다. 여기 또 한 사람의 운명의 주인공이 있었다. 이막준 교수의 연애 강좌가 끝난 후 크림색 시볼에 52년식의 몸을 싣고 그림처럼 자주치마의 여인은 미끄러져 갔다. 바운드가 도리어 상쾌한 리듬을 주는 보호약해 반짝이는 녹색 비로드 쿠션이었다. 그래, 임 교수의 연애 강의는 재미있었소? 손수 운전을 하면서 남자는 물었다. 중절모에 눈이 보시도록 보호한 곤색 더블을 남자는 입고 있었다. 32, 3세의 연배로서 일견 수제형의 모습을 가진 신사였다. 네. 여인의 대답에는 흥미없다. 남자 옆에 여인은 앉아 있었다. 성난이 또래의 연령은 훨씬 넘어선 조용한 인품을 여인은 갖고 있었다. 무슨 이야긴데? 남자는 힐끔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미소를 띤 얼굴이었으나 눈초리가 날새다. 그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여인은 책가방 대신 무릎에 놓은 핸드백을 만지락거리고 있었다. 어째 흥이 없어 보이는데? 별로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로군. 영심씨가 그처럼 기대를 갖고 온 강의가 아니오? 금년봄 M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오영심은 근엄한 철학자 이막준 교수의 특별 연애 강좌가 모교에서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기대를 품고 청강을 왔던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야긴데? 차는 서대문을 향하여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오영심은 신 안 나는 대답을 하며 애정 문제를 진실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인생을 장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애정 문제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장난한다? 이 남자에게는 그러한 표현이 신통하게 들렸는지 저욱이 감탄을 하며 오영심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물론 그래야지 장난이란 말이 되나? 요즘 연예인이 사랑이니 하고 사람들이 흔히들 떠들지만요. 말은 남자를 위해서 하고 있었으나 영심의 시선은 창밖에 흐르는 저녁 풍경을 몰래 감상하고 있었다. 그런 천박한 의미에서가 아니고 참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뭔데요? 사람은 자기 이상의 연애를 할 수 없다는 말이라든가 연애의 목적은 향락이 아니고 인격 도야를 위한 행동이라든가 하는 말
참으로 좋은 이야기예요. 다소 엄숙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는 나도 동감이요. 실감을 잃은 동감을 남자는 했다. 그러나 그래야만 할 이유가 남자에게는 있었다. 변호사 유민호는 변호사로서보다도 덕흥 상사의 젊은 사장으로서의 명성이 한층 더 높다. 그 유민호가 수일 내로 오영심의 남편이 될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애는 진검승부라고요. 잘못하면 목숨을 건드리는 그런 종류의 사랑만이 진실하고 아름다운 연애라고요. 좋은 말이요. 그 한마디는 바로 영심을 사모한 유민호의 심경을 두고 한 말이 분명한데, 그러면서 유민호는 쾌활하게 웃었다. 영심도 쓸쓸히 따라 웃었다. 진검승부, 참으로 좋은 말이요. 오늘부터 나도 임 교수를 존경해야겠소. 서울역 앞으로 해서 차차 남대문 옆을 지날 무렵 우리 임 교수를 한번 모시면 어때요? 유민호가 불쑥 말했다. 아, 임 교수를 한번 찾아뵙고 싶은 충동은 아까 교실을 나설 때부터 느껴온 영심이었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연애를 역설하여 영심의 불행한 심금을 울린 임 교수가 아니었던가. 임 교수를 한번 모시고 이번 결혼식에 주례를 좀 서달랄까? 그런 인격자요 고명한 학자가 주례를 서준다면 확실히 식장이 빛날 게 아니오. 약혼자가 갑자기 열을 띄어왔다. 주례를? 영심은 심중 저욱이 놀라면서 약혼자를 쳐다보았다. 임 교수 같은 성실한 분이 주례를 서준다면 그것은 정말 분에 넘치는 행복이라고 영심은 생각한다. 그러나 영심은 슬펐다. 임 교수 같은 분을 주례로 모셔도 좋을 만큼 오영심의 결혼은 진실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존경하는 임 교수로 하여금 보람없는 설교를 강요하는 것밖에 아무런 것도 아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더구나 영심이가 그처럼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한 번 의견을 내면 좀처럼 철회할 줄을 모르는 성품이다. 글쎄요. 서주시기나 하실는지 선생님 보고 한번 말씀드려봐야지만. 그러는데 차가 진곡의 입구 어떤 고급 그릴 앞에서 멎었다. 그 그릴 2층 특별실에서 유민호와 오영심은 저녁 식사를 했다. 유민호는 식사보다도 맥주를 더 자주 마셨고 오영심은 식욕을 잃고 디저트까지 가기 전에 냅프킨으로 입을 씻고 말았다. 식사 중 두 사람은 별반 이렇다 할 회화를 바꾸지 않았다. 임 교수를 꼭 주례로 모시자는 말과 결혼 후의 행복한 플랜에 대하여 유민호는 취윤과 함께 혼잣말처럼 떠버렸으나 영심은 그저 모두가 지당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윽고 식사가 끝나고 자리를 뜰 무렵 유민호는 얼른 먼저 일어나 영심의 등 뒤로 돌아가자 가벼운 포옹과 함께 약혼자의 귀 밑에다 입술을 갖다 댔다. 결혼식 날이 기다려져서 못 견디겠소. 유민호는 점잖게 속삭이며 정열의 아유성을 억제하는데 힘든 노력을 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심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오뚜기 모양 오뚝 서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약혼자의 애정을 거절도 환영도 하지 않는 태도였다. 이제 돌아가요. 영심은 이윽고 살그머니 몸을 빼며 식탁 위에 놓인 핸드백을 들었다. 영심의 심중을 유민호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유민호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아는 척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표정을 가지고 유민호는 영심과 함께 그리를 나섰다. 아직 채 어둡지 않은 황혼의 거리였다. 영심은 혼자서 거리를 걷고 싶어졌다. 일견 점잖고 상냥한 이 약혼자의 옆에서 한시 앞이 떠나고 싶은 심정이 영심은 점점 되어가고 있었다. 바쁘실 텐데 돌아가 보세요. 명륜동 자기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약혼자의 말을 영심은 그런 말로서 가볍게 사양을 했다.
괜찮소. 암만 바빠도 영심씨를 바래다 줄 만한 시간이야 없겠소. 유민호는 부득부득 영심이더러 올라타란다. 밤길에 혼자 다니는 건 위험도 하고. 영심은 하는 수 없이 차에 올랐다. 마음이 그만큼 겸허하다. 누구가 2번만 권유하면 거절을 못하는 영심의 성품이었다. 종로를 거쳐서 도남문 앞을 지날 무렵에는 거리는 완전히 어두워졌다. 원남동 창경원 담장을 끼고 차는 명륜동을 향하여 상쾌하게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창경원 문은 굳세게 잠겨져 있었다. 이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영심은 자기가 결코 불행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곤 한다. 처음에는 괴롭고도 서글픈 기억이었다. 그것이 차츰차츰 면역이 되어버린 오늘에 와서는 한낱 아름다운 신하인 양 영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별 밑에 그이는 지금 살고 있을까? 무수한 별이 밤하늘에 떴다. 그 별 어느 하나를 그이는 지금 머리 위에 이고 있을 것이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면 영심은 행복해진다. 슬픔은 이미 가고 행복감이 왔다. 세월이 흐른다는 건 확실히 좋은 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불행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라고 영심은 믿는다. 자, 그럼 좋은 꿈 많이 꾸고 편히 쉬어요. 경학원 마당에다 영심을 부리고 유민호는 다시금 전찻길을 향하여 차를 몰았다. 창경원 뒷담장과 경학원 사이에 계곡이 한 줄기 흐른다. 일제시대 이 근방에는 한 무더기 1인 주택이 서 있었다. 그 적산주택 하나에 영심의 가족은 살고 있었다. 2층에 8조방 하나를 가진 중류주택이다. 가족이래야 많은 편은 아니고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아버지와 8순이 가까운 조모와 40대의 식모와 영심을 넣어도 4 식구뿐인 단출한 가정이었다. 너 저녁 먹었니? 아랫목 온돌방에서 비지를 하고 있던 할머니가 어두워진 눈을 들었다. 네, 먹었어요. 할머니는? 우리야 벌써 먹었다. 부엌에서 식모가 서름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지금 돌아왔어요. 영심은 미닫이를 열고 다음 6조방으로 들어갔다. 너 늦었구나. 누워있던 아버지가 일어나 앉았다. 왼편 다리와 팔을 아버지는 쓰지 못한다. 변소 출입이 간신한 아버지였다.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의 흐트러진 자리에 손질을 하며 영심은 앉았다. 그래, 무슨 이야긴데? 아버지는 담배 한 꼬치를 집었다. 영심은 이내 재터리에 놓인 성냥을 켜드렸다.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아버지는 성냥을 못 킨다. 영심은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한쪽 손이 되고 한쪽 다리가 되어 있는 귀중한 존재였다. 저 옷 좀 갈아입고 내려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반신불수의 아버지와 마주 앉으면 이야기는 자연히 길어진다. 길어져도 좋을 차비를 영심은 해가지고 내려와야만 하는 것이다. 2층으로 올라가서 영심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내려왔다. 그리고는 오늘 임 교수의 강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바깥 출입을 못하는 아버지에게는 영심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제일로 즐겨하였다. 1시간이라도 영심이가 곁에 없으면 이 아버지는 정말로 쓸쓸해서 견디지를 못한다. 그래서 금년봄 학교를 졸업하고 시내 모 사립학교에 영어 교사로 취직을 했다가 몸이 하도 고단해서 3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아버지는 도리어 잃었던 친구 하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였다. 결핵성인 체질을 지닌 영심은 어렸을 적부터 줄곧 병원의 신세를 지면서 자랐다. 특히 여학교를 졸업할 무렵쯤에는 폐가 약해져서 대학병원에 반년이나 출입을 했다.
영심에게는 결혼 생활이 다소 무리일 것 같다는 충고를 의사는 하였다. 요즘처럼 남녀의 풍기가 문란한 시대에는 참으로 주옥같이 귀중한 말들이다.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보약이 될 거다. 훌륭한 학자인걸. 아버지는 적지 않은 감심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래요. 임 교수의 연애 철학은 아버지의 바둑 철학과 흡사히 통하는 데가 있어요. 바둑 노름이나 장난이 아니고 인격을 연마하는 하나의 도장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지요. 남녀 간의 애정의 교환도 그래야만 한다는 말이겠다. 네, 훌륭한 분이다. 아버지가 이처럼 인간에 대하여 마음을 움직여보는 일은 근래에 드문 일이었다. 핏기 없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한 점 홍조의 빛조차 띄기 시작하였다. 듣는 것, 보는 것이 모두 다 마음에 거슬려 이미 세상을 버린 지 오래인 오진국 씨였다. 보기 싫은 세상을 보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한 줌 황토가 되어버리는 것이 사람답기도 했고 마음도 편했으나 아직 노모가 앉아 계시는 몸이라 먼저 가는 것이 불효막심하여 구차한 목숨을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오진국 씨였다. 기품 있는 얼굴에 이마가 다소 벗어졌으나 머리는 아직도 새지는 않고 어딘가 도학자의 풍모를 지닌 위인이었다. 세상 만사에 흥미를 잃고 노모가 돌아가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오늘 이막준 교수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보고 영심은 또 영심대로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흥을 돋우어 드리는 결과가 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버지도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자기 이상의 바둑을 둘 수 없다고. 고매한 사람은 고매하게, 야비한 사람은 야비하게. 그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애정도. 네, 임 교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 훌륭한 학자라면 내가 한번 상종을 해볼까? 오진국 씨의 마음은 또 한 번 비약을 했다. 원체 성미가 다소 급한 유인이었다. 정말 아버지와는 이야기가 꼭 맞으실 거예요. 무슨 삶의 보람 같은 것을 갑자기 아버지는 느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유 변호사의 말은 그런 훌륭한 분이라면 저희들이 결혼식 때 주례를 좀 부탁하는 것이 어떠냐고요. 무방하지. 아버지는 당장에 쾌락을 하였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칼로 베는 듯한 아버지였다. 내가 한번 찾아뵙고 청을 드려보는 것이 온당하지만 너도 아다시피 자유롭지 못한 몸이어서. 아버지께서 진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옳지. 어디까지나 이 아비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지 신부가 될 당자의 입장으로 가서는 당돌하다고 꾸지람을 받을 것이니까 못 써. 내 편지 한 장을 써줄 테니 갈 때는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러다가 아버지는 후딱 생각이 난 듯이 물어왔다. 임 교수는 바둑이 셀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린애 같은 데가 있는 법이다. 아버지는 대뜸 바둑 수부터 물었다. 아이, 아버지도 참. 영심은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입을 막으며 그런 걸 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학문이야 나보다 훌륭하겠지만 바둑이야 될 말인가? 그러한 아버지를 영심은 무척 좋아한다. 아버지와 마주 앉기만 하면 영심의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는 것이다. 아버지가 왜 학문이 훌륭하지 못하시나요? 안 될 말. 동양학은 이미 세상을 잃었어. 그리고는 심심했던 하루 동안을 성급히 메꿀셈으로 자 영심아 한판 두자. 손을 뻗쳐 아버지는 머리맡에 놓여있는 바둑판을 끌어당겼다. 아버지가 얼마나 심심했으면. 좀 더 빨랑빨랑 돌아오지 못한 자기가 영심 스스로 뉘우쳐졌다. 낡아빠진 문갑 한 쌍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서적 한 무더기와 벼루장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다.
영심은 얼른 일어서서 바둑판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 못하는 마른 행주를 가져다가 골고루 판을 닦아냈다. 갓 들어온 식모가 사정을 모르고 걸레로 바둑판을 닦았다가 아버지에게 벼락구중을 당한 적이 있다. 바둑판을 천대에서는 못 써. 바둑은 노름이 아니고 심신을 단련하는 인생의 도장이다. 그것이 오진국 씨의 기도 정신이었다. 자, 영심 선생, 오늘은 자신이 있을까? 오진국 씨는 정색을 하고 바둑판 앞에 호련히 정좌하였다. 한쪽을 잘 못 쓰면서도 바둑을 둘 때만은 의뢰히 다리를 가들어뜨렸다. 더구나 반은 농담조지만 상대편을 존칭으로 불러야만 바둑의 엄숙한 분위기를 아버지는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신은 없습니다만 투지만은 만만합니다. 영심도 단정히 꿇어앉아서 안색을 가다듬었다. 평시에는 말끝을 흐려도 좋았지만 바둑을 둘 때만은 최경어를 열심히 썼다. 7, 8세의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도록 배워주고 배워온 오진국 씨 부녀의 습성이었다. 어젯밤의 복수를 오늘은 해야겠소. 6몽만 떼드리지요. 아버지 바둑수는 그리 센 것은 못되어 초단급을 오르내렸다. 아니올시다. 3몽만 떼주십시오. 영심의 바둑수는 그러한 정도였다. 16, 7세까지는 바둑의 진도가 상당히 빨랐던 영심이었다. 그러나 그 후 청춘기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는 글자 그대로 지지부진, 한때는 아버지를 능가할 줄로 믿었던 영심의 바둑수는 별반 활발한 진보를 보이지 못하고 말았다. 될 뻔한 말인가요? 그럼 5목을. 아니올시다. 그럼 4목만. 거기서 두 부녀의 바둑수는 타협을 보게 되어 흑백의 지도가 복잡하게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너희들 또 맞섰구나. 할머니가 사과 3알을 들고 바둑판 옆으로 올라와 앉았다. 아버지에게 바둑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할머니였던 것이다. 돋보기를 할머니는 쓰고 왔다. 오늘 밤은 영심 선생의 바둑수가 대단히 높으시오. 영심의 검은 돌이 활발하게 뻗고 있었다. 축혀 올리면서 슬쩍 복병을 쓰시려지만 허허 그만 들키고 말았는걸. 녹록치 않은 선생이야. 말로 두는 바둑은 인격의 사기라고 그건 어느 사범께서 가르치신 교훈이지요? 기억력이 다소 좋은 것도 탈인가 보. 아버지는 나지도 않은 수염을 뻑 한번 내려쓸었다. 흰돌이 다소 궁지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임 교수의 강의도 말보다 인격을 소중히 하셨답니다. 옳소, 맞았소. 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며 임 교수의 연애도나 오진국의 기도나 똑같은 철학적 정신에서 출발하는데 앞불싸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궁지의 복음로를 끈기우고 말았구려. 호호호, 사범께서 다소의 악전고투는 면치 못할까 하옵니다. 아버지는 바둑판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만 앉았다. 너희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면 바둑수가 약하고 기분이 나쁘면 바둑수가 세지는 걸 알아야 한다. 자, 사과나 한쪽 들어라. 딸한테 질 바에야 땀이나 바가지나 흘리겠다. 할머니가 접시에 사과를 깎아 놓았다. 어디 내일 좀 보자. 석점으로 아버지가 졌다. 내일은 임 교수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어요. 호호호. 그래라. 너희 아버지가 임 교수에게 홀딱 반한 모양인데. 바둑판을 치우고 일동은 사과를 들었다. 조모는 바둑만이 아니라 서화도 좀 했다. 평양에서도 이름이 높던 한학자 오도원 선생의 부인으로서 바둑이나 서화는 말하자면 남편의 옆에서 보고 배운 솜씨였다. 남편을 일찍이 여인 조모는 외아들 진국에게 바둑과 서화를 가르치어 기도와 서도의 정신을 남편을 대신하여 넣어주었다. 그것을 또 오진국 씨는
무남 동료 외딸인 영심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다. 일제시대 오진국 씨는 평양 모 사립중학교에서 한글을 겸임한 한문교사로 20여 년 동안을 썩고 있는 동안에 그 학교 교장으로 밀려 올라왔다. 일제시대의 한글이나 한문을 가르치는 교사의 지위가 어떠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으리만큼 미천하였다. 일제 말기 한글 폐지 정책이 실시되자 오진국 씨는 자신 교장의 직을 떠나고 말았다. 떠나는 이유 가운데는 민족적 운명에 대한 극도의 울분도 있었지만 풍증으로 말미암은 부자유한 건강에도 있었다. 해방을 맞이하는 해 봄, 오진국 씨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마침내 몸 한쪽을 쓰지 못하는 불수의 신세가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해방 직후 아내까지 병마에 빼앗기는 몸이 되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시리에 빠진 인간이 되어버린 오진국 씨에게 있어서 외딸 영심은 한시라도 없어서는 아니 될 귀중한 반려자가 되어 있었다. 참 허군에게서 편지가 왔던데 아버지는 문갑 위 책갈피에서 봉투 2개를 꺼냈다. 중동부 일선지대에 배치되어 있는 XX 연대장 허정욱 중령에게서 온 서신이었다. 이번 결혼식에는 휴가를 얻어가지고 꼭 참석하겠다고. 네. 영심은 저욱이 반색을 하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되면 후방으로 옮겨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세요? 영심은 자기에게 온 봉함을 뜯어보았다. 2달 만에 한 번씩은 꼭꼭 아버지에게 문안 편지를 보내오는 허정욱 중령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영심에게 따로의 글을 쓰는 것은 근래에 드문 일인 만큼 영심은 내심 일종의 불안과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유민호와의 결혼 문제가 최후적으로 결정을 본 이래 영심과의 서신 왕래를 자진하여 끊어버린 허정욱이었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긴데? 아버지가 조용히 물어왔다. 아버지에게 온 편지와 같은 내용이에요. 결혼을 축하한다고. 그리고 결혼식에는 꼭 오겠다고요. 그러나 영심에게 온 편지는 그 이외의 몇 구절이 더 적혀 있었다. 그것을 영심은 아버지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말하지 못할 이유가 영심에게는 있었던 것이다. 10. 사과는 한 알인데. 영심은 2층 자기 방으로 올라와서 전등을 켰다. 드넓은 방에 책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였을 뿐 여자다운 장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몸과 마음이 다 극도로 피로하여 영심은 책상 앞에 털썩 주저앉아 허정욱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전략. 얼마 안 있어서 영심씨의 운명이 최후적으로 결정되려는 이때 내가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다소 점잖지 못한 데가 없지는 않으나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속여서까지 유민호 군과 결혼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 선생님 일가에 대한 유군의 적지 않은 경제적 원조를 내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낱 보은의 방도로서 결혼을 승낙한다는 것은 이미 낡은 도덕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오 선생님의 결백한 인격으로서 생각할 때 유군과의 결혼을 영심씨에게 강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니 이는 오로지 영심씨 자신이 택한 불행한 인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영심씨가 유군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결혼을 승낙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허정욱이가 이런 부질없는 글을조차 쓸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불행을 뻔히 예측하면서 그 불행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영심씨의 심정을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영심씨 결혼 생활이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잘못하면 사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오해를 받을는지 모르나 허식을 모르는 한 사람의 군인 정신을 가지고 나는 지금 솔직하게
그것을 단언해도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지닌 성실과 순정의 가치를 소중히 할 줄 아는 영심씨가 유군의 호화로운 사회적 지위에 유혹을 받았다고도 생각할 수 없는 나이이기에 이 결혼은 반드시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내가 존경하는 오 선생님 일가의 경사인 만큼 만사를 제지하고 결혼식에는 참석을 하겠습니다만 최후로 한 가지 영심씨의 낡은 귀환을 새로 피게 하고 싶습니다. 통발이 바위 위의 하나의 사과는 오늘의 오영심의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략. 영심은 편지를 집어 다시 봉투에 쓸어 넣으면서 허정욱의 무게를 가진 정열을 생각했다. 그렇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영심 자신이 초래한 불행이기에 그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불행 가운데서 영심은 도리어 한 줄기 행복 같은 것을 느끼려 했고 또한 그것을 때때로 느끼기도 하였다. 어느 별 밑에 그는 지금 살고 있을까? 약혼자 유민호의 호화로운 자가용 속에서 아까 캄캄한 창경원 문 앞을 지났을 때 후딱 느꼈던 그 조그만 행복감을 인생의 귀중한 무슨 보물인 양 마음속 한구석에 모시면서 현실의 불행을 극복해 나가려는 영심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영심이었기 때문에 유민호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애정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허정욱의 열렬한 구혼을 물리치고 단지 형식상의 결혼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길을 영심은 일부러 택했다. 그것은 일견 모순된 사고방법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심은 진정으로 그것을 원했다. 허정욱과의 성실한 결혼 생활에서 창경원 연못가를 때때로 회상한다는 것은 남편 된 사람의 애정이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도리어 그 성실을 모독하는 죄인이 영심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차라리 성실 면에서 그 부담이 훨씬 적어도 무방한 유민호와의 결혼 생활을 영심은 원한 것 뿐이었다. 퉁바리 바위 위의 하나의 사과. 그것은 유민호와 허정욱의 인간을 저울질하는 하나의 지극히 낡은 기억이었다. 오진국 씨가 봉직하고 있던 중학교 바로 뒷산 밑에 바위가 한 개 박혀 있었다. 산을 깎아내어 운동장을 만들다가 남겨놓은 바위였다. 뒤쪽은 아직 언덕에 파묻혀 있었으나 그 모양이 흡사 퉁바리를 뒤집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퉁바리 바위라고 불렀다. 둥그런 밑통이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가늘어지다가 맨 꼭대기 위에서 주발 밑창처럼 좁다란 면적을 가지고 평평해진 바위였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같은 때 학생들이 곧잘 이 바위에 기어 올라가 본다. 그러나 손 하나 붙잡을 수 없는 미끄러운 바위라 절반 길이도 못 올라가서는 모두 다 툭툭 미끄러져 내렸다.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는 데 성공하는 학생은 열이면 한둘밖에 없었다. 체조 시간 같은 때 일본인 배속 장교는 군사훈련에 마참한 바위라고 하여 학생들은 뒤뜰로 몰고 와서는 기어코 올라가 보라고 했다. 그러나 50명 한 반에 잘해야 10명 이상 했고 유민호 소녀는 10번이면 한두 번밖에 못 올라갔다. 그것은 어느 초가을 일요일이었다. 한문교사 오진국 씨가 9살 먹은 영심의 손목을 잡고 학교 뒷뜰을 거닐고 있었다. 바위 밑 양지 쪽에 한무더기 소년들이 놀고 있다가 오진국 씨에게 절들을 했다. 그 소년들 틈에 허정욱과 유민호도 섞여 있었다. 영심아, 너 뭘 먹니? 유민호 소년이 알면서도 물었다. 사과. 너만 먹니? 나도 하나 주렴. 하나밖에 없는데. 먹던 것은 줄 수가 없고 아버지에게 잡힌 손에 사과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다른 소년들도 영심이가 귀여워서 나도 하고 손을 벌렸다. 아이고 아버지 어떡해요. 영심은 아버지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영심이가 야단났군.
그러다가 오진국 씨는 문득 생각이 난 듯이 미소를 지으며 옳지, 좋은 수가 하나 있다. 그리고는 영심이더러 너 그 사과를 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저 바위 꼭대기에 놔두고 오너라. 누구가 먼저 내려다 먹나 보자. 그랬더니 소년들은 좋다고 손뼉을 치며 떠들어댔다. 영심이도 재미가 나서 언덕으로 바르르 뛰어 올라갔다. 한쪽이 높은 언덕에 파묻힌 바위다. 영심은 쉽사리 바위 위에다 빨갛게 익은 사과 하나를 덩그러니 놓아두고 내려왔다. 소년들은 신이 나서 영심이가 채 내려오기도 전에 퉁바리 바위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 먼저 올라가면 안 된다. 다들 이리 와서 일렬로 쭉 서라. 이제 영심이가 하나, 둘, 셋 하고 신호를 할 테니 누가 먼저 사과를 내려다 먹나 보자. 손가락 끝이 사과 아래 먼저 가닿는 사람이 먹기다. 물론 뒤로 올라가서는 안 되고, 알겠나? 예, 예. 소년들은 하나둘씩 신나는 대답을 했다. 연화문 명은 실이 되는 소년들이 오진국 선생 앞에 일렬로 나란히 섰다. 그 중에는 영심이 또래의 조무래기도 한둘 섞여 있었다. 하나, 둘, 셋. 영심의 귀여운 목소리가 신호를 했다. 와! 하고 소년들은 바위 밑으로 뛰어갔다. 오 선생은 대단히 유쾌하였다. 10여 명의 소년들이 퉁바리 바위를 열심히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소학생 두 놈을 내놓고는 모두가 15, 16세의 소년들이었다. 뭐라고들 제가끔 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에 침을 퇴퇴 바르는 놈도 있고 거치장스런 신발짝을 벗어 던지는 놈도 있다. 영심은 기가 막히게 재미가 난다. 발을 동동 구르며 민호가 이긴다. 정욱이가 이긴다. 그 밖에도 자기가 아는 이름을 죄다 영심은 불렀다. 집이 바로 학교 근처라 아는 얼굴이 영심에게는 많다. 그러나 영심은 그 중에서 민호가 이기기를 바랬다. 민호는 상냥스럽기도 하지만 자기 반에서도 수재라는 말을 듣는 최후 우등생이다. 집이 가난하다는 조건도 영심의 동정을 사는 원인이 되어 있었다. 정욱이도 공부는 못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어딘가 무뚝뚝해서 민호만은 못했다. 그 대신 정욱이가 축구 선수로 뽑혀 나가서 볼을 찰 때는 정욱이 편이 민호보다 좋아지는 어린 영심이었다. 그때 손뼉을 치며 응원을 하던 영심이가 우뚝 동작을 멈추었다. 정욱이가 맨 선봉을 서서 절반 이상이나 올라갔는데 민호가 쭉 미끄러져 떨어졌다. 벌써 3번이나 미끄러진 민호였다. 그럴 적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옆의 아이의 어깨도 짚어보고 다리도 잡아보았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민호는 다시는 기어 올라갈 생각을 않고 우두커니 서서 바위 꼭대기의 사과 알만 골똘히 쳐다보고 섰지 않는가. 민호야, 빨리 올라가. 그러는데 민호가 후딱 허리를 굽히며 발뿌리 앞에서 돌을 2개 집어들자 사과를 겨누고 힘껏 내던졌다. 그러나 사과는 맞지 않았다. 아, 그건 못 써. 오 선생이 소리를 쳤으나 민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또 1개를 던졌다. 이번에는 사과보다 한자나 위를 날았다. 민호는 돌 던지기를 단념하고 옆에 선 소학생의 손에서 고무총을 휙 빼앗아 들고 조약돌 2개를 또 집었다. 그건 안 된다. 그러나 둘째 번의 조약돌이 마침내 사과에 명중을 했다. 사과는 대구르르 굴러서 저편 쪽으로 떨어져 내렸다. 민호는 뛰어가 사과를 집어서 흙도 문질 사이가 없이 덥석 한 입에 깨물면서 만세! 만세! 하고 2 손을 번쩍 쳐들었다. 그때는 이미 정욱 소녀는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었다. 그건 위법이다. 꼭대기에서 정욱이가 소리를 쳤다. 무엇가 위법이야? 아래서 민호도 소리쳤다. 고무총으로 쏘는 법이 어딨어? 쏘지 말라는 법은 또 어딨어?
기어 올라와서 내려다 먹으랬지 쏘아 먹으랬어? 언제 그런 말 했어? 누구든지 먼저 내려다 먹으면 된다고. 뒤로만 올라가지 않으면 된다고. 손가락 끝이 먼저 가 닿는 사람이 먹기라고. 오진국 선생은 깊은 신음소리를 냈다. 오진국 선생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기어 올라가서 먹어야만 한다는 말은 하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통념으로서 성실한 인간사회에서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대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이 무시된다면 오늘의 법관들은 법의 미비로 말미암아 도저히 흑백을 가리지 못할 것이다. 정욱이가 이긴 거지 뭐야? 영심은 갑자기 민호가 얄미워졌다. 얄밉다는 마음은 영심이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전부를 대표하는 감정이었다. 아니다.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인데 뭘 그래? 민호의 이 한마디에는 오 선생도 대답을 못했다. 민호 소년의 불성실을 적잖게 탓하면서도 논리의 궁핍을 어쩔 도리가 없다. 벌써부터 오 선생은 달걀을 깨뜨려서 세운 콜럼버스의 이야기는 비록 창의를 존중하는 예로서는 적당할는지 모르나 민주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실한 인간사회의 통념을 파괴하는 악영향을 청소년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콜럼버스의 이야기는 영심이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민호의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영심의 생각은 또 한 번 바뀌어지며 민호를 봉이 김선달 같은 재간둥이라고 우러러보는 대신에 정욱을 무척 미련한 인간이라고 얕보기 시작하였다. 어쨌든 사과는 민호가 먹었지만 이긴 것은 정욱이다.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오진국 선생은 영심의 손목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영심은 열심히 바위를 기어 올라간 정욱이가 사과를 먹지 못한 것이 어쩐지 자꾸만 마음에 걸리던 낡은 생각을 영심은 지금 허정욱 중령의 편지를 앞에 놓고 하는 것이다. 퉁바리 바위 위의 한 알의 사과. 그것을 허중령은 오늘에 있어서의 영심의 운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오늘의 오영심은 아니다. 잠옷 창경원 연못가에서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꿈이 금후 오랜 시일에 걸쳐서 허정욱의 성실한 가정애를 모독할 것이 무섭고 죄스러웠을 따름이다. 어서 꿈이 사라져 주었으면 좋았다. 그러나 꿈은 좀처럼 영심의 노력으로서만은 사라져 주지를 않는다. 영심의 나이가 벌써 25. 결혼이라는 인생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생을 독신으로 지낸다면 또 모르거니와 어차피 그렇지 못할 바에야 허중령이 성실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한 유민호를 영심은 택할 것이다.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희생되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양적인 사고방법에서 출발한 인생 관조의 태도였다. 영심은 불을 끄고 자리에 들었다. 잠은 좀처럼 올 것 같지가 않다. 몸은 저욱이 피곤을 느꼈으나 사념이 착잡하다. 달은 있으나 창가에는 비춰주지를 않는다. 그이도 나처럼 결혼을 해서 지금쯤은 어린애 한둘은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다가 불쑥 감정이 들뜨면 한 번만 더 만나봤던들 어디서 사는 누구인지나 알았을 건데 그때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어제 일처럼 영심은 안타까워지는 것이다. 10일 마음의 초록별 1945년 봄 오영심이가 평양서 서울 모 4년제 여학교로 전학을 해오게 된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영심의 건강 문제였고 둘째는 상급학교 진학시에 있어서의 학비 문제였다. 그 즈음 서울에는 영심의 외숙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총독부의 중급 관리였다.
이 외숙이 영심을 무척 귀여워하여 평양서 여학교만 졸업하고 올라오면 서울 유학 중의 온갖 비용은 자기네가 담당한다고, 그것은 벌써 오진국 씨가 학교를 사직하고 병상에 눕게 되던 무렵부터 쭉 해오던 말이었다. 그러던 것이 1년을 앞질러 가지고 영심을 서울 여학교로 전학을 시킨 것은 오로지 영심의 건강을 우려해서였다. 본래부터 결핵성 체질로서 영심의 장래를 근심하던 이 외숙은 영심이가 마침내 폐를 앓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부랴부랴 영심을 데려다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당시 내과 의사로서는 최고 권위자이던 1인 교수 C 박사와 친분이 있던 외숙은 영심을 위하여 특별 진료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하루 이틀 완치될 병이 아님을 알고 C 박사는 외숙의 경제 문제도 고려하여 한 달 후 영심을 퇴원시키고 특별한 외래 환자로서 취급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외숙은 박사의 호의를 감사히 여기고 영심의 전학수속을 부랴부랴 밟았던 것이다. 외숙의 집은 용산에 있었다. 거리도 멀고 또 갓 전학해온 영심이었기 때문에 매일처럼 몇 시간씩 빠지기도 어려워서 그런 말을 했더니 매일처럼 다닐 필요는 없고 한 주일에 한 번씩만 다니라고 시박사는 말하고 나서 학교가 그처럼 빠지기 싫으면 일요일에만 오라고 하였다. 그것은 대단한 친절이었다. 이 병원 내과과장인 시 박사는 일요일에는 통 환자를 보지 않고 하루 종일 연구실에만 들어배겨 있는 몸이다. 보통 날은 환자가 많아서 바쁘니까 일요일 오전 중에 연구실로 오시오. 영심은 기뻤다. 영심의 나이가 17. 어린애 같으면서도 어른 같고 어른 같으면서도 어린애 같은 인생의 환절기에 오영심은 놓여 있었다. 어린애들과 함께 무심하게 별을 세다가도 후딱 꺼질 것 같은 한숨을 쉬었고 인생의 고매한 진리를 찾다가도 불쑥 손을 뻗쳐 동생의 누렁지를 빼앗아 먹는 계절이었다. 이 불완전한 감정의 계절 속에서 영심은 지훈을 만났다. 만일 영심이가 자기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대우를 하던가 또는 반대로 하나의 어린애로서 취급을 했던들 오늘의 영심과 오늘의 지훈은 좀 색다른 인생의 길을 걸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건만 영심은 어린애 같은 어른이었고 어른 같은 어린애였다. 영심의 어른은 지훈의 모습을 그리워했고 영심의 어린애는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했다. 그렇다. 영심은 확실히 그것을 하나의 불미로운 정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17살의 어린 것이 이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진국 씨의 딸로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의 죄악을 의미하였다. 그 죄악감과 그 동경심의 상극 속에서 영심은 항상 무표정의 두꺼운 탈을 써야만 했다. 불행한 탈이었다. 영심의 이 죄의식은 과거 17년 동안에 있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불행한 의식이었다.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의식하는 순간 과거의 영심은 곧 그러한 불미로운 의욕을 억제하고 제거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얻어왔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온갖 교훈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창경원 연못가에서 지훈을 만나면서 느낀 죄의 의식을 과거처럼 그리 쉽사리 영심은 억제해버리지를 못했다. 나는 마침내 불량한 학생이 되었다. 자기 마음속 어느 구석에 그러한 불량성이 숨어 있었는지 자기 자신도 통 모르고 지나온 영심이었다.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는 남녀의 애정 문제를 처음부터 정당화시키고 있지만 영심이가 살고 있는 주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불미로운 곳으로서 규정을 짓고 있었다. 가정에서의 교훈이나 학교에서의 훈육이 영심의 17살의 연애를 정당화시켜 줄 것 같지는 진정 않았다. 영심은 사람의 눈이 자꾸만 더 무서워졌다.
정중한 편지에는 언제나 두루마리나 한지에다 모필로 써야만 했다. 겉봉도 점잖은 흰 봉투를 영심은 썼다. 서울 외숙에게 편지를 쓸 때는 언제나 그렇게 하도록 기가를 받아온 것이다. 그러나 어쩐지 영심은 겉봉투만은 꽃봉투를 사용하고 싶었다. 다른 아이들도 다 꽃봉투를 쓰는데 1시간이나 망설이다가 영심의 어린애는 마침내 꽃봉투를 사용했고 영심의 어른은 장지에다 모필을 사용했다. 이리하여 겉과 속이 어울리지 않는 사랑의 구러를 영심은 썼던 것이다. 너무 다가오지 말아요. 사람이 봐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후딱 영심은 일어서며 나는 가야겠어요. 다음에 또 그럼 다음 일요일 꼭. 영심이가 바꾼 대화란 단지 이것뿐이었다. 영심은 죄인처럼 등 뒤가 무서워 쏜살같이 창경원 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다음 일요일이 오기 전에 운명의 손길이 먼저 왔다. 그것은 잊히지도 않는 그 주일 목요일의 오후였다. 벌써 열흘 전에 방학을 하고도 내려오지 않는 영심에게 어머니가 유독하니 곧 오라는 지급 전보가 학교로도 오고 집으로도 왔다. 다음 일요일이 무척 마음에 걸렸으나 내려갔다가 병세만 좀 웬만하면 토요일 밤으로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차로 외숙과 함께 서울을 떠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화는 영심이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포기시키고 말았다. 아니, 병환도 병환이지만 아버지의 한쪽 손과 한쪽 발이 되어 있던 어머니가 병석에 드러누웠기 때문에 살림살이는 연료가 딸린 화차 모양으로 한 곳에서 정지를 한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간신히 끼니나 끓여대는 조모를 내놓고는 이 집안 구석구석에서 영심의 손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살림살이였다. 어머니의 병화는 그해 여름 북한 각처에서 만연되고 있던 장질부사였다. 영심이가 내려간 지 사흘 만에 어머니를 피병원으로 격리시켰다. 크레졸 냄새가 집안을 뒤덮었고 영심은 병원과 집 사이를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이어서 영심이가 껑충껑충 뛰어다닐 즈음 지우는 창경원 연못가에서 꽃봉투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피병원으로 격리시킨 이튿날 너무 오래 결근할 수도 없어서 외숙은 다소의 금자를 영심에게 쥐어주고 서울로 올라왔다. 어제 그이는 나를 얼마나 기다리다가 돌아갔을까. 사람에게 불신을 저지르는 것처럼 영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 오기는 왔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이도 자기처럼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못 왔는지도 모를 것이라고 그것을 영심은 골똘히 원하면서 홀가분히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외숙을 영심은 마음속으로 한없이 부러웠다. 어디서 사는 누군지나 알았으면 편지라도 띄울 것이 아니냐고 껑충껑충 뛰어다니다가도 환하게 트인 남쪽 하늘가를 영심은 후딱 바라보곤 했다. 42도의 고열 속에서 신음을 하던 어머니의 신혈이 차차 가라앉기 시작한 것은 피병원으로 격리되어 간 지 사흘이 잡히는 날 아침부터였다. 영심은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대로만 간다면 토요일 밤차로 갔다가 일요일 밤차로 내려와도 무방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루쯤이야 내 손이 비어도 1시간도 비일 수 없는 자기 손임을 빤히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여보는 영심의 눈앞에 파리로 해방이 왔다. 그것은 어머니의 신혈이 차차 내리기 시작한 정오의 일이었다. 세상은 뒤집히고 민족은 흥분했다. 견고함을 자랑하던 정치 체제는 무너지고 민존 정신은 자유와 독립을 지향하여 극도로 앙양했다. 서울로, 서울로.
기차는 수시로 서울을 향하여 달렸다. 이 거창한 정치적 흥분 속에서 민족은 질서를 포기했다. 기차는 배가 터지도록 군중을 실었고 지붕 위에까지 사람은 하얗다. 게다가 만주에서 밀려 나오는 일제 피난민과 한 개의 귀국민들로 말미암아 전국의 교통기관은 무질서한 총동원을 개시했으나 한오금의 바닷물을 퍼내는 격이다.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신혈은 40도 이하로 내려서지는 않았다. 이리하여 다음 일요일에도 또 다음 일요일에도 영심은 하염없이 서울 하늘만 쳐다보았다. 실로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9월 중순에 어머니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혼란통에 약재 하나 변변히 못 쓰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영심은 안타깝게 슬퍼하였다. 모든 기관이 마비 상태에 빠져있던 무렵이라 서울 외숙에게 어떤 인편을 통하여 편지는 냈으나 회답도 사람도 오지 않았다. 38선은 이미 굳어져 있었던 것이다. 38선이라는 새로운 국경이 생겨서 마음대로 오르내리지 못한다는 풍설은 8월 하순부터 있었다. 소련군이 총질을 하여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 월남을 해야 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험을 무릅쓰고 밤길을 택하여 수십 리 혹은 수백 리 길을 이리저리 돌아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영심은 절망을 느꼈다. 토요일에 잠깐 올라갔다가 일요일 밤으로 내려와도 무방하리라던 생각은 이미 한낱 신화로 변하고 말았다. 더구나 10월이 지나고 동짓달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상적인 통제가 표면화하여 밤길을 택해서 떠났던 월남자의 대부분이 38선도 바라보지 못하고 보안대의 손에 걸려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도 반신불수의 아버지가 아니었던들 어떤 고초를 무릅쓰고라도 서울의 별을 머리 위에 이었을 영심이었다. 생활의 방도를 통 잃어버린 오진국 씨였으나 다행히도 단연간의 교직원 생활에서 각계각층에 자기 제자를 가진 몸이라 그들의 도움이 단출한 세 식구의 호구지책으로 되고 있었다. 그래서 영심이도 어쨌든 학교만은 나와둬야겠다고 낮에는 아버지를 조모에게 맡기고 시내 여학교를 다녔다. 학제가 변경된 것은 이태나 후의 일이었다. 허정욱 청년이 돌연 영심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이듬해 2월 어떤 눈 오는 날이었다. 중학을 마치고 동경 모 대학에 다니다가 학병으로 끌려나갔다는 허정욱이었다. 그 허정욱이가 북만주 전선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월여 전 고향인 순천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월남할 생각으로 집을 떠나온 길에 하직 겸 오교장을 찾아뵌 것이라고 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지주의 아들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었다. 자기는 다행히 군대 생활에 경험이 있는 몸이라 월남을 하면 군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말하며 옆에 앉은 영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영심씨도 이젠 어른이 되었군요. 3년 전 동경서 나왔던 길에도 한번 허정욱은 오교장을 찾아왔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15살의 어리디 어린 소녀였다. 그 소녀가 벌써 이처럼 성장을 했다는 것이 허정욱의 눈에는 신기롭기 짝이 없었다. 3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은 무슨 마술사와도 같이 영심을 화려하게 변모시키고 있었다. 사과를 먼저 집어먹으려고 퉁바리 바위를 기어 올라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참 그런 일도 있었지. 아버지도 잠시 회상에 잠기며 참 민호군은 학병을 면했다지? 예, 유군은 서울 법전이었으니까 벌써 졸업을 하고 서울서 변호사 15로 있었답니다.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화가 될는지 세상사는 모를 일이야. 유군도 집안이 넉넉했더라면 대학을 갔을 테니까 영락없이 학병감이었는데 집이 가난한 탓으로 유민호는 3년제인 법학 전문학교로 가서도 절반은 고학을 했다. 졸업하는 해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아버지도 듣고는 있었던 것이다. 유구는 제사니까 어쨌든 성공을 할 거네. 중학 시절부터 똑똑했으니까요. 그러나 잘못하면 지나칠는지 모르지. 퉁바리 바위 위의 하나의 서가를 아버지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심 씨는 서울 가고 싶지 않아요? 영심 씨가 지어온 저녁밥을 먹고 나서 허정욱 청년은 억제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전신에 느끼면서 물었다. 왜 안 가고 싶겠니? 서울 학교만 늘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선생님은 올라마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허군의 건강이 부러울 뿐이네. 그러다가 아버지는 불현듯 영심을 바라보며 나야 이미 폐인이 된 몸이니 어디 있던 무덤 하나에 없겠나. 내 노모께서도 역시 그렇고 문제는 영심인데 그렇다고 영심이가 없으면 한시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일동은 암담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선 넘어가서 무슨 좋은 방도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으로 허정욱은 먼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영심에게는 한 줄기 무슨 희망 같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무슨 좋은 방도를 강구해 보겠다는 허정욱 청년의 한마디를 영심은 점점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좋은 방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본래 공상의 세계를 남달리 좋아하는 영심으로서는 무슨 소설 같은 천재 이루의 기회가 또한 있을 것 같기도 하였다. 언제든지 서울에 가기만 하면 어떤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그 일을 찾아낼 것만 같았다. 서울 장안을 편답해서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일을 만나기만 하면 당장으로 자기가 저지른 불신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 올는지 기약 없는 허정욱 청년의 한마디에 자기의 운명을 걸어보는 영심이가 차차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창경원의 벚꽃은 올해도 피었을 테지. 4월이 왔다. 그 꽃피는 4월도 지나가고 녹음의 시절이 왔다. 금잉어는 지금도 연못에 놀고 있겠지. 여름이 오고 8.15 기념일이 왔다. 기념 행사로 거리는 뒤끌었다. 그 벤치도 그냥 있고 그 벚나무도 그냥 있을까? 그 벚나무에 아로새긴 애인의 두 글자를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 눈으로 보고 죽었으면 했다. 그이는 얼마나 나를 원망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꼬박꼬박 밤을 새웠고 안타까운 마음은 천마인 양 하늘을 달렸다. 저 별 밑에 그이는 자고 있다. 달 없는 밤이면 별을 찾았다. 그 별 밑에 자고 있을성 싶은 조그만 별 하나를 남쪽 하늘에서 영심은 골라본다. 어제도 고르고 그제도 고르고 벌써 오래전부터 골라보는 별이었다. 그러나 그 유난히 초록색을 띤 조그만 별은 익살맞은 요술장이와도 같이 반짝반짝 나타났다가는 깜빡깜빡 숨어버린다. 아이, 그놈의 초록별 깜찍도 하네. 별이 숨으면 마음이 어둡고 불안했다. 아, 저거다. 별이 보이면 영심의 감정은 어쩐지 밝아지며 안일했다. 이처럼 밤이 깊은 줄도 모르는 듯이 남쪽 하늘에 빛나는 그 조그만 초록별과 숨바꼭질이라도 하다가 자는 밤이면 그래도 영심은 행복 같은 것을 느끼지만 끝끝내 못 참고 마음이 지치는 밤이면 혹시 무슨 병에 걸려 죽은 것이나 아닐까 했다. 그러다가 이튿날 밤 다시 초록별을 찾아내고야 마음을 놓고 잠들 수가 있는 영심이었다. 그러나 무슨 좋은 방도를 강구하겠다던 허정욱으로부터는 아무런 기별도 오지 않았다. 그 해도 저물어 또 이듬해가 되었다. 놀고 있을 수 없는 영심은 우편국 사무원으로 취직을 했다.
또 1년이 지났다. 언젠가 터질 줄로만 알았던 38선은 그냥 더 굳어만 갔다. 영심은 실망을 느끼고 창경원 연못가를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 그러니까 그것은 1949년 영심이가 21살이 되는 해 3월 중순 어떤 날 저녁 무렵이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남한에 있는 허정욱 대위의 전달이라고 하면서 모일 모시 모처에서 그 청년이 인도하는 대로 배를 타라고 했다. 반신불수인 아버지였고 7순이 넘은 조모였기 때문에 별로 의심도 받지 않고 동해안까지 기차로 왔다. 거기서 청년이 인도하는 대로 야음을 타서 어선에 올랐다. 이틀 만에 38선을 무사히 넘었다. 그 즈음 허정욱 대위는 중동부 일선에 배치되어 있었다. 허 대위는 곧 지프차로 영심의 가족을 부산으로 옮겨갔다. 부산에는 유민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간판을 서울에다 걸어놓고 한 달의 태반은 부산에 내려와서 살았다. 서울에는 소규모의 지점만 냈고 덕흥상사 회사의 본점은 부산에 있었다. 허대인은 유 변호사에게 미리부터 청을 넣어 오 교장의 생활비를 부담하도록 제의를 하였을 때 유민호는 그것을 쾌히 승낙하였다. 덕흥상사는 동강동에 있었다. 2층 사옥이었다. 안채에 방이 4이나 있었다. 단출한 영심이 가족으로서는 방에 남아 돌아갈 지경이었다. 마침 잘 됐습니다. 나도 여관밥만 먹는데 실증이 난참이라 때때로 가정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유민호는 이 가정에 식모 한 사람을 얻어두었다. 그것은 너무나 과분한 일이라고 조모를 비롯하여 오 교장 부녀가 극히 반대를 했으나 그러실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왕 넘어오셨으니까 영심씨도 학교에는 다녀야 할 테니까요. 학교 같은 건 생각도 못한 일이라고 영심이가 굳이 사양을 하였으나 이왕 유군의 신세를 지는 바에야 다닐 수만 있으면 학교에도 가야지요. 하고 허정욱 대위까지도 찬성의 뜻을 표하였다. 학교는 서울 학교를 다녀야만 하겠지만 우선 여기서 다니다가 형편을 보아서 서울 학교로 편입해도 무방하니까요. 그래서 부산대학 영문과를 영심은 다녔다. 영심의 건강은 여전히 허약했다. 그러나 4년 전 대학병원을 드나들던 무렵에 비하면 그동안 약 한 첩 쓰지 않았으나 도리어 차츰차츰 경과는 좋은 편이었다. 1년 동안 부산서 살다가 학교는 역시 서울이라야만 되겠다고 이듬해 봄 유민호는 영심을 서울 M여대 2학년으로 편입시키고 명륜동에 아담한 적산가옥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불화맡아 오진국 씨 일가에게 제공하였다. 이리하여 비로소 과거 5년 동안을 오매에 그리던 서울 땅을 밟게 되었던 것이다. 영심은 곧 창경원을 찾아가 보았다. 연못도 금잉어도 벤치도 벚나무도 5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모진 비바람으로 꺼멓게 빛깔이 변해버린 애인의 두 글자가 획마다 조금씩 벙싯벙싯 넓어진 것을 보니 그만큼 벚나무도 굵어진 모양이다. 똑똑히는 보이지 않았으나 성이라는 글자가 애인 바로 위에 한자 더 새겨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영심은 가슴이 아프도록 서글퍼졌다. 나도 성자 하나를 더 써놓겠습니다. 더듬거리는 말로 그것을 약속하던 5년 전의 그날을 영심은 기억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녹슬은 기억이요 여위어 빠진 꿈이었다. 달포를 두고 일요일을 중심으로 하여 창경원 연못가를 싸돌아 다녔으나 꿈속의 주인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람만 있다면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만나게 되겠지. 영심은 그것만을 골똘히 생각했다. 그처럼 굳은 약속을 했는데 영심은 때때로 나타나주지 않는 그 일을 나무래 보기도 하였다.
12. 동란의 거리. 그 무렵 영심은 유민호와 허정욱에게 똑같은 청혼의 말을 여러 차례 듣고 있었다. 더구나 일선 수비대로 있는 허대위로부터는 구원의 편지가 자주 왔다. 그럴 적마다 영심은 자기의 건강이 결혼 생활에 적당하지 않다는 구실을 실제 이상으로 내세워 완곡하게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유민호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되어 있었다. 허정욱은 군인다운 솔직한 정열을 가지고 구원하는 것에 대하여 유민호는 어디까지나 신사의 예의를 잃지 않은 은근한 태도로 일관했다. 재작년 유민호는 본처와 이혼을 했다. 그것은 영심이가 월남에 오기 직전의 일이었다. 3살짜리 아들은 아내가 데리고 나갔고 6살 먹은 딸은 유민호가 맡았다. 이혼을 하고는 금방이라도 맞아들이게 되어 있던 어떤 여자가 유민호에게 있었으나 어찌된 셈인지 영심을 한번 눈여겨보자 벌써 1년이나 넘도록 독신 생활을 계속해오는 유민호였다. 유민호는 내심 무척 초조했으나 그러나 그러한 심정은 절대로 영심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유유자적, 시기가 오면 능금은 재물의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라고 유민호는 자신이 있었다. 더구나 영심의 가족에게 경제적 원조를 하여준다고 해서 결혼을 강요하는 것 같은 태도는 추호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오진국 씨의 눈에도 좋았고 영심에게도 밉지 않았다. 시종여일 하나의 젠틀맨십을 유민호는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영심 부녀의 눈에 비친 유민호였고 허정욱 대위의 눈에 비친 유민호는 아니었다. 퉁바리 바위 위의 하나리 사과를 남들처럼 미련하게 벌벌 기어 올라가서 집어먹을 유민호 변호사는 아니다. 유민호는 지금 오영심의 심장을 향하여 고무총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허정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오진국 씨 부녀에게 고자질을 할 허정욱은 못되었기 때문에 성심성의 그는 어디까지나 정정당당히 오영심의 마음을 살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오영심은 재물에 떨어지는 은금처럼 유민호의 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는 무렵에 6.25 동란이 왔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었다. 창경원 출입을 월여 전부터 단념하고 있던 영심이가 그날은 어쩐지 불쑥 금융어가 보고 싶어서 몇 시간 동안을 춘당지 연못가에서 보내고 창경원 문을 나서려는데 군인을 실은 집차 하나가 휙 지나가면서 스피커로 소리소리 쳤다. 병사들에게 고함. 대한민국 병사들은 계급 여하를 막론하고 즉각 원대로 복귀하라. 집차 뒤로 병사를 가득 태운 트럭도 미아리 고개를 향하여 달렸다. 창경원에서 뛰어나온 몇 명의 병사가 달리는 트럭에 비호처럼 올라탔다. 만세! 만세! 달리는 트럭 위에서 총검을 쳐들고 군인들이 흥분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그 뒤를 장갑차가 달리고 야포와 기관창을 실은 육중한 차량이 달렸다. 충동의 거리, 38선 전선에 걸쳐 괴뢰군의 침공이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아, 허대인은 지금... 그 순간 영심은 일선에서 이미 교전 상태에 들어갔을 허정욱 대위를 후딱 머리에 그리며 명륜동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렸다. 전면 전쟁. 38선상에 늘상 있던 조그만 충돌쯤으로 생각하고 있던 시민들은 전면 전쟁이라는 한마디에 눈이 둥그레졌다. 거리는 뒤끓고 인심은 흉흉했다. 명륜동 입구에는 벌써 출정 병사들을 환송하는 시민의 행렬이 좌우에 쭉 늘어서 있었다. 만세! 만세! 흥분과 불안에 찬 표정들을 하고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만세를 불렀다. 대한민국의 한낱 정신과민에서 오는 행동이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이 강토에 시산을 쌓고 혈해를 이룬 실로 비참한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아, 영심씨가 아니오? 창경원 담장을 끼고 명륜동으로 뛰어가고 있는 영심의 옆에서 지프차 한 대가 욱하고 멎으며 뛰어내린 것은 허정욱 대위였다. 어마, 정욱씨가. 허대 위의 늠름한 키가 영심의 옆으로 뛰어왔다. 손가방 하나를 달랑 들은 몸이었다. 일선서 언제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사흘 동안 휴가를 얻어가지고 어젯밤은 친구의 집에서 유하고 오늘 저녁쯤 선생님을 찾아뵈려 했었던 것이. 허대위는 그러다가 기다리는 지휘부차를 향하여 고함을 쳤다. 뒤로 곧 갈 테니 먼저 가. 지휘부차는 병사 둘을 더 실어가지고 휙 떠나갔다. 자, 영심씨, 빨리 갑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생님을 잠깐 찾아뵙고 가려고. 둘이는 달렸다. 명륜동 입구를 왼쪽으로 접어들며 경화권을 향하여 쏜살같이 뛰어갔다. 탁탁 탁탁 톡톡 톡톡. 허대의 무거운 군화 소리와 영심의 구두 소리가 주위에 혼잡을 누비며 말없이 자꾸만 달렸다. 넓은 이마에 입은 한 일자로 꽉 다물고 있었다. 이글이글한 눈과 국달한 눈썹, 완강한 체구에 키는 후리후리 컸다. 전면 공략이라는 건 확실한 정보인가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된다고 언젠가 한 번은 있어야 할 일이니까요. 둘이는 그냥 달리며 영심씨의 건강은 덕택으로 영심씨의 회답은 확실히 받아봤습니다. 영심은 숨도 가빴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다. 허정욱의 구원을 거절한 회답이던 까닭에. 요구는 자주 댁에 들리는가요? 유민호의 방문에 허정욱은 신경을 쓰는 것이다. 회사 일로 홍콩을 간다고 잠깐 집에 들렸어요. 한 주일 전에. 영심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도 벌써 소식을 듣고 있었다. 허대위가 전하는 정보를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틀림없을 거야. 그리고는 또 잠깐 말을 끊었다가 죽음 속에서 생을 찾을 각오를 해야겠는데. 선생님, 그 각오는 벌써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대인은 그 국달한 눈썹을 들어 소구듬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영심의 얼굴을 물끄러미 쏘아보았다. 그럼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저는 떠나야겠습니다. 허정욱은 조모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정중히 작별의 인사를 하고 일어섰다. 몸조심 잘하라고. 월남 이후 유민호와 함께 친손자처럼 생각하던 허정욱이었다. 조모는 글썽글썽 눈물을 흘리면서 허정욱의 가방에서 더럽혀진 양말장을 꺼내놓고 아들이 새 양말 2켤레를 대신 넣어주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허정욱은 조모의 손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 할머니, 싸움터에 나간다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글쎄, 그래 주었으면 오죽이나. 저는 지금까지도 전투의 경험이 많은 몸이랍니다. 전쟁이나 국부 전투나 총알이 날아오긴 마찬가지니까요. 친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허정욱에게 있어서 서울에 오기만 하면 제 집처럼 안이하게 드나드는 이 가정이었다. 그래도 유민호나 허정욱이나 둘 중에 하나는 영심의 남편이 될는지도 모를 사람이라고. 이것은 조모만이 아니라 오진국 씨도 마음속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염려 마시래도 그놈의 총알들이 어찌나 영리한지 글쎄 저를 살살 피해만 다닌답니다. 요 머리 위로 어깨 옆으로 살살 날아만 가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조모는 쓸쓸히 웃었다. 어머니, 허구는 이미 철저한 생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아버지가 조모를 만류하였다. 영심은 허대 위에 가방을 들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럼 영심씨도 안녕히 계십시오. 부디 몸 조심하셔서 하루바삐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감사합니다. 영심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허리만 굽혔다. 그럼 영심씨, 그 가방을 이리 주시오. 제가 저기까지. 격렬한 감정이 한 줄기 뭉클하고 영심에게 왔다.
자기에 대한 극심한 정열을 가슴속 깊이 간직해둔 채 이 대범한 사나이는 나무램 한마디 남겨놓지 않고 저처럼 담담한 태도로 죽음의 터전을 향하여 묵묵히 떠나려는 것이다. 자, 이제 나오지 마시오. 현관 앞까지 나와서 허정욱은 가방을 받아들었다. 인제 가시면 언제 또... 영심의 말꼬리가 자꾸만 떨린다. 사람의 관계란 이처럼도 까다로운 것일까? 자기가 한마디만 입을 때면 이 사나이는 그야말로 얼마나 기뻐할 것이랴. 그 기뻐서 날뛰는 그대로의 자태로 싸움의 터전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가. 언제라고 기약할 수 있는 길이 못 되지만, 그렇지만 영심씨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심씨의 건강한 자태를 보기 위해서라도 꼭 돌아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꼭이라고. 영심씨, 아까처럼 담담한 어조가 아니었다. 뭉클하고 영심의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였다. 네, 한마디만 약속을 해 주시오. 약속이라고. 영심은 전신을 부르르 떨며 허정욱의 무거운 입술을 오들오들 쳐다보았다. 무슨 약속인지 모르지만 생명의 단석을 기리지 못하는 이 경우에 있어서의 허대 위의 약속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어야만 하였다. 영심씨, 내가 죽지 않고 돌아오는 날을 영심씨는 기다려 주시겠지요? 엄숙할 만큼 무게를 지닌 말이었다. 거야 뭐 새삼스럽게. 영심이가 다음 말을 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커다란 손길이 덤썩 왔다. 영심씨가 커다랗고 안강한 손길 속에서 영심의 조그만 손이 자꾸만 떨린다. 영심씨가 기다려준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명을 세우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영심씨 건강이 좋지 못한다면 좋아질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영심은 비틀비틀 쓰러지듯이 기둥 하나를 잡아주고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지그시 감은 눈시울 위에 피어오르는 거마한 떨기. 약속을 했는데, 그이와 먼저 약속을 했는데. 그 한마디를 영심은 마음으로 수없이 되풀이하며 머나먼 남쪽 하늘 초록별 밑에서 살고 있던 고독한 소년의 모습을 눈시울 속에 그려보았다. 자, 그럼 영심씨 안녕히. 허정욱은 후딱 영심의 손을 놓았다. 영심이가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허정욱의 폭넓은 등골이 경학원 마당을 무서운 기세로 달리고 있었다. 탁탁탁탁 탁탁탁탁. 영심도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영심의 걸음으로는 어림도 없다. 허리에 찬 권총 케이스를 꽉 붙들고 허정욱 대인은 달렸다. 죽을지도 모른다.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른다. 영심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한마디 명확한 대답을 끝끝내 하지 못한 자신이 악독한 죄인인 양 가슴을 쳐왔다. 손뼉 소리와 만세 소리가 눈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전찻길에는 이미 출정 병사를 환송하는 군중으로 말미암아 꽉 차 있었다. 영심이가 흥분한 군중 사이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는 이미 허정욱의 자태는 보이지 않았다. 트럭이 가고 지프차가 가고 장갑차가 간다. 흥분 속에서 진행되는 삼엄한 행렬이었다. 그때 10여간 거리나 떨어진 오른쪽 군중 틈에서 군인 하나가 한길 한복판으로 튀어나갔다. 스톱! 병사를 만지한 트럭 한 대가 군인 옆에서 속력을 늦추었다. 저희다. 허대위가 뛰어오르는 것과 영심이가 외친 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그것을 보자 군중이 또 손뼉을 쳤다. 트럭은 다시금 속력을 내어 영심의 눈앞 사후간 길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휙 지나갔다. 정욱씨! 영심은 소리를 치며 한 길로 튀어나갔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잘못을 범한 것 같아서 영심의 다른 박질은 멎을 줄을 몰랐다. 정욱씨! 그러나 트럭 위의 허대인은 이미 병사들 틈사리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영심은 마침내 교통순경의 제지를 받는 몸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6.25 3개월을 서울서 겪고
구이팔이 되어 국군의 북진은 파죽지세로 감행되고 있을 무렵 평양을 점령한 허정욱 소령이 인편 한 사람을 보내어 영심이 가정의 안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을 뿐 일사후퇴가 오면서부터 소식은 통 두절되고 말았다. 장진 후퇴의 참상으로 보아 죽었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일사후퇴 때 죽어도 남아서 아버지와 같이 죽겠다는 영심을 아버지는 몰아치듯이 하여 외숙을 따라 대전으로 내려보냈다. 대전에는 외숙의 친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민호만 홍콩서 돌아왔어도 병신인 아버지와 조모를 어떻게 해서라도 피난을 시켰을 것이다. 4월 중순 서울이 재수복되자 영심은 외숙과 함께 결사적으로 죽음의 도시 서울로 찾아 들어왔다. 다행히도 아버지와 조모는 죽지 않고 연명해 있었다. 유민호가 홍콩에서 돌아온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영심의 일가는 다시금 유민호의 원조로 살았다. 외숙은 자기 가족도 다 지탱하지 못하리만큼 완전히 몰락해 있었다. 허정욱 소령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해 여름이었다. 중동부 일선에서 연대장이 되어 있었다. 가끔 안부의 편지가 날아왔다. 할머니, 글쎄 그놈의 총알이 귀 밑으로 살살 피해만 댕긴답니다. 편지에는 그런 말도 씌어 있었다. 이듬해 봄 허정욱 연대장은 중령이 되어 영심을 한번 찾아왔다. 그러나 다시는 구원의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영심의 옆을 떠나갔다. 그동안 영심은 서울 종합대학에 쭉 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창경원에서 한번 헤어진 그 학생은 통 만나지 못했다. 일사후퇴와 함께 임지우는 쭉 부산으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심이가 마침내 10년 동안에 걸친 환영을 단념하고 유민호의 끈기 있는 청혼을 승낙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넉 달 전 휴전협정이 되어 정부가 환도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허정욱 중령에게서는 통 서신이 오지 않았다. 온데도 문안 편지는 아버지에게만 왔다. 그러던 것이 오늘 처음으로 영심에게 직접 글호를 보내온 허정욱 중령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오영심과 임지훈이가 같은 서울의 별을 이고 산 것은 6.25 동란을 전후한 수개월과 환도 후에 있어서의 2달 동안 기껏 잡아보아도 6개월 이상의 시일을 계산하지 못한다. 그리고 시민의 행동이 극도로 부자유하던 적치하의 6.25 3개월을 제하고 보면 불과 석 달 남짓한 시일을 같은 별 밑에서 산 셈이 되는 것이다. 오늘 밤 소설가 임지우는 이성란의 성실한 남편이 되고자 과거의 환영을 청산하는 마당에서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운명의 하나로서 지역적인 운명을 생각하였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객관적인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한 인간의 의욕만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했고 그 객관적인 조건을 조물주는 필연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 밤 오영심이가 누워있는 명륜동과 임지훈이가 누워있는 안국동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이 얼마 되지 않는 거리가 객관적인 어떠한 조건 밑에서 점점 혹은 갑자기 좁아질는지 또는 반대로 더 한층 멀어질는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의욕과는 추호의 관련성도 없는 대자연의 섭리만이 알고 있는 신비로운 비밀이었다.